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티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연금하면 바로 이분이죠. 이영주 연금 박사 우리 대표님 모시고 여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대한민국에서 연금을 가장 정확하게 제대로 알려드리는 연금 박사 이영주입니다. 네네. 오늘도 이제 뭐 사실 얼마 전에 나와주셔서도 또 많은 얘기해 주셨지만은 이제 이런 영상들 같은 경우는 우리 대표님들이 사실 우리가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 있기 때문에 연금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알려드리려고 이제 또 모셨는데 기초연금 이게 참 말이 많습니다. 만 65세 때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60세 막 넘어가시는 분들 50대 후반인 분들 야 나도 65세 때는 받을 수 있겠구나. 하위 이 소득 70%한테 주니까 이거는 뭐 정말 웬만하면 다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억울하게도 딱 탈락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눈이 지금 번쩍 띄어지시죠? 난 탈락하면 안 되는데 어떤 경우가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지 대표님 어떤 경우 탈락하는 경우가 있나요? 억울하게 탈락하는 경우가 있죠. 본인이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렇죠. 이 기초연금이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단 첫 번째 가장 억울한 케이스는 뭐냐면 그 딱 70%에 걸리는 그렇죠. 거예요. 예. 예. 이게 딱 기준 잘라서 주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옆집은 받는데 나는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딱 그 커트라인에 걸려가지고 네네네. 우리가 뭐 대학 갈 때도 그렇고 시험 볼 때도 그렇고 30명 뽑는다. 그럼 30등은 합격이지만 31등은 탈락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 억울하신 분들 좀 계십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좀 덜 억울한 게 뭐냐면 실제로 내가 30등이어 이제 70등이어서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71등은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 뭐 잠깐의 간발의 차이로 못 받으시는 분들, 저 집은 기초연금 대상이 됐으니까 34만 원 다 받고 나는 탈락했으니까 못 받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연간으로 따지면 4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게 아니고 합격이 됐다 하더라도 간발의 차이로 합격하신 분들은 10% 줍니다. 10%. 기본연금액의 10%. 그래서 3만 원 줍니다. 그러니까 옆집이 합격했다고 해서 좋아하고는 있지만 실제 연금 받아보면 그 인정액과의 차액만 드리거든요. 그러면 턱걸이로 딱 해당된 분은 10%밖에 못 받는다. 근데 그 턱걸이 기준이라는 건 어느 정도? 턱걸이 기준이 이제 단독 가구 기준으로는 월 소득 환산액 기준으로 247만 원 한 달에 부부 가구 기준으로는 395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매년 바뀌는데 네. 395만 원이면 받는데 396만 원이면 탈락이에요. 그럼 395만 원에서 합격하신 분들에게 34만 원 더 얹어주느냐? 그렇지 아니다. 않고 거기서 한 3만 원 더 얹어드리니까 그러나 394만 원은 다 주나요? 394만 원도 차액이 딱 그 2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3만 원까지만 줍니다. 그 차액까지만 줘요. 그러면 언제 100% 34만 원으로 올라가는 예를 들면 395만 원인데 내가 360만 원 언더다. 이미 35만 원 이상 차익이 벌어졌잖아요. 35만 내가 받는 금액만. 그렇죠. 네. 요 차익까지만 딱 주는 것이고 요 상위로 올라가는 순간 점점점 이제 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34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기준이 딱 칼 무자르듯이 자른 것은 아니고. 그럼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하에서 억울해하실 필요는 없네. 그렇죠. 이게 이제 억울하게 보이지만 억울하실 필요 없는 경우다. 오히려 내가 상위 30% 안에 들었다라는 걸 자랑스러워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요. 그렇게 하셔야죠. 우리 김경필 대표님 만나셔가지고. 그런데 진짜 억울한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자동차. 자동차를 4천만 원짜리 이상 차를 가지고 계시게 되면 기초연금은 탈락됩니다. 탈락. 그러니까 4천만 원짜리 차 내가 옛날에 샀을 때는 4천만 원보다 비쌌지만은 이게 감가가 돼가지고 4천만 원이 되면은 해당. 네, 3천만 원대로 떨어지면 괜찮아요. 떨어지면은. 네, 괜찮은데 어차피 뭐 살 때 4천만 원 넘어가게 되면 그 해에는 탈락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4천만 원이면 고가 자동차로 분류하거든요. 고가. 자, 4천만 원. 근데 물론 옛날에 4천만 원이 고가였죠. 지금은 워낙 차값이 비싸. 그럼요. 소나타에다가 옵션 붙이면 4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를 내가 샀다. 그러시면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국가에서 기초연금을 판정할 때 4,100만 원짜리 소나타 한 대 있는 사람을 월 소득 얼마 있는 사람으로 보는지 아세요? 월 소득 4,100만 원 있는 걸로 봅니다. 노후에. 월 소득 4,100만 원? 네. 계산식이 그래요. 왜 그러죠? 네. 당신이 뭐 예를 들면 뭐 국민연금 100만 원 받고 다른 소득 한 100만 원 있고 해가지고 2,300만 원밖에 없지만 자동차가 4,100만 원짜리가 있는 순간 월 소득 4,100만 원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건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했는지 기준이 그래요. 황당하네. 그냥 그걸 월 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탈락이 무조건. 그러니까 연봉 월 4천만 원이면 연봉 5억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65세에.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몰라서
나는 소득도 작은데 그냥 4천만 원짜리 차 있다는 건 맞는 때문에 탈락하면 억울하지만 억울해요. 4천만 원 정도 차를 그냥 나는 뭐 타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억울한 건 아니네 그러면 사실은. 뭐 근데 한 뭐 1억 2억짜리를 타다가 탈락했다. 이거 뭐 억울하지도 않지. 억울하지도 않지. 근데 딱 그 50만 원 100만 원 차이로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진짜 억울한 게 회원권. 아 회원권. 뭐 골프장 회원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억울하지 않죠. 그분들은 대상이 안 되실 거고. 근데 저기 지방의 콘도 이런 거 잘 가지도 않고 요즘 다 가봐야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이런 콘도 회원권을 1,000만 원짜리 갖고 있어도 1,000만 원. 월 소득 1,000만 원 있는 걸로 봐서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창 이게 유행이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네. 이런 것 때문에 좀 억울하게 탈락되는 분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재정학회 연구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에 2048년이니까 뭐 지금으로부터 한 22년 후인데 정부 예산 대비해서 기초연금 예산 비중이 지금으로부터 2배 증가한다. 아무래도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많아지니까 정부에서는 그래서 기초연금의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40%로 줄이자라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불안합니다. 지금 이제 막 65세가 다가오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 축소나 폐지 어떻게 될 수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내가 애매하게 받을까 못 받을까 걱정하신 분들은 그냥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에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지금 몇 명이냐. 이 숫자도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700만 명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김경태 대표님은 워낙에 이제 이 분야에 또 박식하시니까 아시는 거지만 700만 명이나 받아? 와. 진짜 대단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에 7명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65세 이상 노인이 우리나라에 이미 1,000만 명 넘었어요.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70%니까 700만 명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한 달에 기본적으로 한 30에서 35만 원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냐면 한 달에 한 2조가 나갑니다. 1년이면 한 20조 나가요. 와. 네, 근데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65세 이상 인구는 더 늘어나요. 그죠? 근데 지급은 10명 중에 7명은 무조건 줘야 돼. 무조건. 그죠. 근데 우리가 80년대 70년대 못 살았던 시절에 10명 중에 7명은 다 못 사는 사람이었어. 그렇죠. 10명 중에 9명이 못 살았지. 그렇죠. 근데 지금은 10명 중에 웬만하면 대여섯 명은 잘 살아. 웬만큼 살아. 뭐 굶어 죽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진짜 못 사시는 분들은 3-4명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기초연금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것이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좋겠지만 국가 재정 입장에서 보면 너무 뭔가 여유 있는 사람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요 월 소득이 500~600만 원이 있으신 분도 기초연금 받게 되고요. 강남에 10억, 20억짜리 집에 살고 계신 분도 기초연금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논의를 진행 중인데 뭐 걱정하실 필요 없이 뭐 이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70%를 40%로 다운시키겠다. 이거를 바로 해서 뭐 나머지 30%는 그냥 자르고 안 주겠다. 이렇게 가진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 65세 되는 사람부터 적용을 한다. 그게 이제 점점 그 금액을 좀 구간을 나눠서 돈 있으신 분들은 조금 적게 드리고 좀 어려우신 분 많이 드리는 구조. 엊그제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주다 안 주다 주둔 사람 안 주는 거 받던 사람 못 받게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그 기준을 약간 좀 조정해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연금 박사 채널에서 네. 기초연금이 아마 구조가 좀 바뀌게 된다면 하후 상박 구조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 얘기가 바로 말씀하셨던 지금 건가요? 얘기입니다. 하후 어려우신 분들은 더 후하게 드리고 두텁게. 상박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좀 박하게 드린다. 뭐 이 구조는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어려우신 분들에게 좀 더 드리는 제도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특히 기초연금에 있어서 부부 감액 이런 건 이미 손보기를 했거든요.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부부가 받으면 20% 감액되는데 이것도 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맞기 때문에 폐지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언뜻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기초연금이라는 기초라는 말을 집어넣었을 때는 70% 준다 그럴 때 사실 지금 현 정부도 약간 그런 기조가 있지만은 우리 국민 기본소득이라는 것처럼 네. 마치 이게 물론 복지긴 하지만 소득이 아주 정말 하위 30% 높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냥 기본적으로 국민 생활에 어떤 보탬이 되기 위해서 주는 거다라는 약간 그런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하위 70%를 주는 거 아니었냐. 네. 뭐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이제 기초연금이라는 말을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좀 네.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연금이다라고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뭐 근데 뭐 어떻게 이제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기초 생계급여 이런 것도 있어요. 진짜 어려우신 분들에게 드리는 구조. 그래서 어쨌든 뭐 용어를 조금 더 바꿀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조금 더 어려우신 분들에게 더 많이 드리는 구조로 제도가 점점 변경되고 있으니까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이 정도면 기초연금 받겠지라고 이렇게 아리까리한 구간에 있으신 그냥 분들은 포기하는 게 낫겠네. 포기해라 그냥. 어차피 못 받으신다. 그리고 포기하고 본인 노력을 조금 노후 준비를 좀 다른 방면으로 더 노력을 그럼요. 하셔야 우리 되네. 김병필 대표님 방송 잘 들으셔가지고 자산을 늘리는 걸 우리가 고민해야지. 어떻게 하면 자산을 줄여가지고 어려워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이것도 기초연금 받으려고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좀 돈을 줄일까 이런 고민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을 늘릴까 고민을 하시는 게 더 현명하다. 네. 서울시가 지하철 운임 무인 승차 기준을 지금 현재는 65세죠. 65세인데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를 하면서 노인 연령을 둘러싼 논의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가 노인이냐 뭐 이런 이야기. 네. 노인 연령 기준을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꾸준히 나왔는데 어떻게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것도 좀 상향될 가능성이 있나요? 노인 지금 연령? 정년 연장 논의도 나오고 있고 어. 이 노인 연령도 당연히 상향이 되겠죠. 그 시기가 언제이냐의 문제니까 이건 우리가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대명이 길어지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잖아요. 네. 제가 50대 중반인데 조선시대 같았으면 이미 하늘나라 갔을 나이예요. 네, 그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50대가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기대명이 길어지면서 노인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고 있는 거죠. 진짜 만약에 진짜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 방송 보신 분 중에서 노인 연령을 늦추면 안 된다. 노인 연령을 좀 땡겨야 되고 그대로 유지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어. 그럼 염색하지 마셔라 제발. 그냥 늙은 대로 살자 그냥. 늙으면 늙은 티가 나야지 사람들이 아 저 사람 늙었구나 뭐가 해줄 텐데. 요즘은 그냥 다 염색하고 다 염색하고 뭐 머리 피부만 다 뭐 시술해가지고 정말 뭐 좋고 누가 저분이 60대 70대로 보이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노인 연령도 상향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국가적인 재정을 봐서도요. 이제 인구 구조가 점점점 고령화로 변하면서 네네. 65세에서 70세, 70에서 75세, 75세 80세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의 노후 계획을 수립하셔야 돼요. 내 노후는 우리 아버지 세대의 노후와 다르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기초연금 얘기와 뭐 지하철 무임승차 뭐 이런 관련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또 가장 기본적인 연금하면 또 아무래도 국민연금인데 네. 국민연금의 월 평균 수령 금액이 69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많이 받는 분도 있고 적게 받는 분도 있지만 하여튼 평균이 그렇다는 건데 우리 연금 박사 채널에서 대표님이 국민연금을 2배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뭐 딱 단박에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노력을 하셔서 2배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입니까? 단박에 됩니다. 아 단박에도 됩니까? 딱 그럼 몇 바로 년만 자, 있으면 됩니다. 지금 빨리 볼펜 준비하시고 적을 준비. 네. 네. 제가 이거 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모른다. 너무 우리 부티풀 채널을 안 보셔서 그런 건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사실 우리 노후준비 1순위가 국민연금입니다. 내가 뭐 딴 노후준비하는 것보다 국민연금부터 챙기는 게 1순위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국민연금을 이미 꾸준하게 잘 내서 뭐 150만 원, 200만 원 준비해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걱정이 별로 없고요. 뭐 그렇다고 늘려봐야 조금밖에 더 못 늘리겠죠. 근데 이제 진짜 우리 평균 수령액이 지금 69만 원, 7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국민연금을 적게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의 원인이 뭔가 봤더니 과거에 국민연금을 안 낸 거야. 내랄 때 안 내고 뭐 이런 뭐 사업한다고 뭐 못 내고 이직한다고 또 빼먹고 혹은 뭐 주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에서 주부하시느라고 못 내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은요 과거에 못 낸 걸 이제서라도 낼 수 있는 추후 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 진짜 단박이에요, 단박. 내가 가서 국민연금공단 전화해가지고 저 추후 납부 과거에 못 낸 거 있습니까? 네, 이거 내려면 지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내십시오. 그러면 과거에 못 낸 그 몇 년치에 대한 거를 이번 달 보험료로 환산해가지고 내거든요. 그럼 바로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안 되고 조만간 받을 분들이 하면 바로 올라갑니다. 이건 진짜 단박이고 오늘 내면 바로 다음 달부터 내 그 국민연금 사이트에 얼마 더 증액됐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실제로 한 추후 납부를 한 2, 3천만 원 하잖아요. 연금액이 한 2, 30만 원 올라갑니다. 그러면 60만 원 받을 분이 추후 납부하는 순간 바로 90만 원, 100만 원 되는 거예요. 이거 단박. 그다음에
그다음에 60세가 넘으시면 연금 받기 전까지 한 3, 4년 동안 국민연금을 더 내실 수 있습니다. 네네. 여기 임의 계속 가입자도. 요게 한 3, 4년 더 내시는 거예요. 요거 단박은 아니지만 3, 4년만 더 내셔도 연금액이 더 올라간다. 임의 계속 가입 제도. 임의 계속 가입. 60세 이후에도 낼 수 있는 제도. 네. 보통 이건 60세가 되면은 납부 의무 끝났다고 안 내시거든요. 근데 계속 내셔라. 그다음에 내가 64세, 65세 연금 받을 수 있는데 연금 받는 시기를 5년간 늦춰라. 늦추면 1년에 7.2%씩 5년 늦추면 36%가 올라갑니다. 요 내용은 아마 우리 대표님이 한 두세 번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제 7.2 얘기하시는 분은 되게 많은 네.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하나 더 지난번 얘기 안 한 거. 어. 추가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연기 연금까지 해서 이렇게 올려두면 뭐가 좋냐. 실제 받으신 분 봤더니 국민연금이 물가 상승률을 연동해서 올려줘요. 자 그러면 100만 원 받으신 분이나 14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이나 물가 상승률을 동일하게 적용해 주는데 네네네. 예를 들면 뭐 3% 올려준다. 3%. 그러면 100만 원 받는 사람은 103만 원 돼요. 근데 140만 원 받는 사람은 얼마가 되냐면 거의 145만 원이 돼요.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정률로 올라가다 보니까 똑같이 같은 비율을 적용해 주는데 적게 받으시는 분하고 많이 받으시는 분하고 비교해 보니까 많은 받으신 분이 훨씬 더 복리의 효과로 훨씬 더 많이 연금액이 증액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 연금까지 하셔가지고 60만 원 받을 연금액을 100만 원, 150만 원까지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가속해서 연금액이 매년 올라가게 돼요. 그러네요. 지금 말씀해주신 추납부제도, 임의 계속 가입제도, 그 다음에 연기연금 거기다가 연기연금을 하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 상승률을 다 반영을 복리로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이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진짜 너무 어려워가지고 난 받을 기간은 좀 남아 있는데 좀 미리 좀 주면 안 되냐라고 해서 또 그 제도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제도 그게 바로 어떤 거죠? 네. 조기 수령제도가 조기 수령. 있습니다. 조기 국민연금은 5년간 늦춰 받을 수 있고 5년간 당겨 받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지 마세요 그냥. 안 유리해 안 유리해. 네. 조금 유리한 경우가 있긴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내일 돌아가시는 경우. 네. 이런 경우는 빨리 바꾸고 가셔야 돼요. 날짜를 받아놨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건 알 수 없지만 진짜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 일찍 받으셔야죠. 그다음에 진짜 먹고 살 돈이 없다. 내가 이 돈 없으면 굶어야 된다. 그렇지. 그러면 일찍 당겨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내가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100만 원이 연금액이 100만 원인데 당겨 받아도 100만 원 준다. 그러면 감사하지.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당겨 받으시는 순간 1년에 6%, 5년이면 30%가 다운돼요. 근데 내가 지금 딱 요즘 주식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게 있는데 요거 지금 딱 넣으면은 그냥 기가 막히게 올라갈 것 같은데 요거 좀 국민연금 땡겨받아갖고 한 주라도 더 살까? 네. 6%보단 더 오를 것 같다. 네. 그렇게 한번 해도 됩니까? 뭐 그게 확실하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뭐 국민연금만 당겨받을 게 뭐 있어요? 집 팔아야지. 네, 집도 1년에 6%씩 안 오르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다 팔아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주식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이게 올랐다가 다시 또 떨어져요. 이게 변동성이 계속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걸 맞추는 게 쉽지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하겠다고 연금에 손대는 건 절대 아니다. 예, 이건 뭐냐? 내가 사업 안 된다고 집 팔아서 사업하는 거예요. 그럼 가족들 다 길가루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사업은 망해도 가정은 지키셔야죠. 주식은 망해도 연금은 지켜야죠. 연금께서 주식하는 거 아닙니다. 네네. 사업 때문에 집 하는 것도 안 되고 또 주식한다고 연금 먼저 받는 것도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요. 주셨습니다. 부부 중에 한 명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은 그 한 분이 이제 국민연금을 그 노령연금 말고 유족연금이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어떻게 받게 됩니까? 네. 유족연금이 뭐냐면 내가 받다가 내가 사망하면 내가 받던 연금액의 40에서 60%를 유족에게 주는 거거든요. 유족에 평생에 주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그렇죠. 일반 개인 자산 중에 그런 게 없죠. 내가 받으면 그거면 끝이지. 내가 못 받는 금액을 배우자에게 평생까지 줘? 이런 거 굉장히 좋은 제도가 국민연금 유족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제도도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유족에게만 줄 수 있어요. 우리가 개인 자산은 유족이라고 하게 되면 유족. 뭐 배우자, 자식, 부모님, 뭐 조카, 다 사돈의 팔촌 다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개인 자산이에요. 근데 국민연금의 유족은 그렇지 않고요. 첫 번째 배우자, 두 번째 25세 미만 자녀, 세 번째 60세 이상 부모. 끝.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래도 뭐 다행인 게 그래도 뭐 배우자만 주는 건 아니네, 그죠? 자녀도 있고. 그렇죠. 자녀도 주는데 부모님도 있고.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에게 주는데 25세 미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25세 미만 배우자 그리고 그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다. 예. 여기서는 또 65세가 아니라 60세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가 40%를 받고 어떤 경우가 60%를 받습니까? 40에서 60%는 뭐냐면 누구한테 주냐가 아니라 내가 죽기 전에 몇 년 가입하고 국민연금 받았냐. 아. 10년 미만 가입하시고 돌아가신 분들은 40%, 10년에서 19년까지는 50%, 20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이 60% 받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받게 내 유족 연금을 받게 되는 배우자도 국민연금의 가입자다. 아,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유족에게 주긴 주는데 유족이 없으면 아예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죠? 아예. 네. 그런데 유족이 있었어. 배우자가 있었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주려고 봤더니 배우자도 국민연금이 있네? 본인 거? 그리고 지금 그걸 받고 있어, 심지어. 뭐 받든 안 받든. 네. 안 받으면 줍니다. 근데 실제로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국민연금이 법에 뭐가 되어 있냐면 한 사람에게 두 개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우자는 내 국민연금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배우자 돌아가신 배우자의 유족연금도 받게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많은 거. 많은 건데 어떻게 비교하냐? 유족연금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본인 내 거를 받겠다면 유족연금의 30%를 선택할 것이냐? 둘 중에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200만 원 받던 분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60%면 120만 원이에요. 120 받을 것이냐? 아니면 본인 연금이 50이야, 50. 그죠? 네, 그러면 120 받는 순간 50은 포기해요. 나는 본인 연금 죽어서 받고 싶다. 내 거니까 이건. 그럼 50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 주냐? 200만 원의 30%가 아니라 120의 30%인 36만 원 줍니다. 아, 그럼 86만 원. 86이에요. 그러면 그냥 자기 걸 포기하더라도 유족연금 받아야 되겠네. 그렇죠. 유족연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내 연금 받으려고 50만 원 받으려고 지금까지 내왔잖아요. 이거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전액 원금 손실이 그리고 발생합니다. 유족연금을 받으면 일단 금액으로는 그 경우에는 더 높다.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은 없네요, 이제 그죠? 그럼요, 네네. 유족연금은 원래 본인 연금의 유족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본인은 돌아가신 경우에 유족이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런 거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좀 우리가 유의하실 게 뭐냐면 어쨌든 본인 연금은 전액 다 못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사실 본인 연금 없었어도 유족연금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 원래 받는 권리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억울한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민연금에 있어서는 두 개의 수급권을 동시에 한 사람이 가져갈 수는 없다. 그렇죠. 이 원칙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그런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합리적으로 잘 만든 것 같아요. 네네. 퇴직 후에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는 거 이제 뭐 아마 우리 부티비 구독자분들은 이제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아실 것 같은데 건보료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이거는 맨날 들어도 또 그때뿐이면 또 조금 있다가 보면 어떻게 하라 그랬지 자꾸 까먹고 이러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쇠뇌를 시키듯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건보료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요? 건보를 줄이는 방법 가지고 정말 한 편을 찍어도 그러니까 모자란데 일단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연금 받기 전까지는 세금 건보료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에서 자동으로 뛰어가기 때문에 생각해보고 산 적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냥 원래 내는 건지 안 내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부지불식간에 내니까. 그렇죠. 그럼 나중에 이제 퇴직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건강보험료하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통장에서 자동이체 빠져나가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커지죠. 그래서 꼭 알고 계실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직장 가입자들은요. 직장 가입자들은 퇴직한 이후에 3년간 건강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건강보험료 임의 계속가입이라고 해요. 임의 계속가입. 자, 이거 국민연금의 임의 계속가입 제도와 혼동하시면 안 돼요. 명칭은 똑같아요. 그러네. 국민연금은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뭐냐면 60세 이후에 더 낼 수 있는 제도고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뭐냐면 직장가입자가 퇴직한 이후에 3년간 내가 지역가입자로 바뀌어서 내야 될 건강보험료와 직장가입자이었을 때 내가 부담했던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두 개를 비교해서 적은 걸 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임의계속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제도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퇴직한 이후 이 2달 이내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가만히 있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럼요. 네. 무조건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기 비교해보고 아니면 내가 그냥 모르니까 그냥 내면 지역가입자가 되면 막 부동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부과되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일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꼭 챙겨보시는 게 건강보험료를 3년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이게 사실 가만히 안 챙기고 안 신청했다가 오히려 보험료가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죠. 지역 보험료는 무조건 어쨌든 직장 다닐 때보다는 뭐 많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직장 다닐 때는 임원이었다. 집은 한 채밖에 없는 임원들도 있으니까 임원들은 월급이 높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많이 내거든요. 네네네. 그죠. 근데 퇴직하고 왔더니 집이 한 채밖에 없거나 오히려 더 집값이 지역 싸거나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지역가입자가 떨어질 수도 그런 있습니다. 경우는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신청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럼요. 네. 그 지난번에도 이 얘기 해주셨는데 나라에서 그냥 대놓고 밀어주는 연금도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거든요. 무려 38%를 더 받는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요 연금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 톤틴 연금입니다. 38% 최소 38% 최대는 거의 더블까지. 네. 이게 왜냐하면 국가에서는 개인들에게 연금 준비를 잘 해줘야 돼요. 왜냐면 작년에 왜 국민연금이 좀 부족하다, 이걸로 노후 준비 덜 된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연금으로 준비하지가 못하고 부족하다면 결국은 개인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좀 권장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일반적으로 개인 연금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연금 펀드 IRP 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게 뭐 수익이 잘 나도 고민이지만 안 나도 고민이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그 개인 연금 보험 중에서 톤틴 연금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걸 좀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해서 이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에서 좀 활성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네네. 이게 뭐냐면 기존의 일반적인 연금보험들은 낸 돈에 수익을 붙여서 연금을 들였는데 이 수익이 얼마 안 나다 보니까 연금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톤틴 연금이 뭐냐면 동일한 연금 가입자의 집단을 두고 그 집단에서 중간에 해지하거나 인출한 사람들, 그러니까 연금 받기를 포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불이익을 주고 그 불이익과 페널티를 모아서 연금 받는 사람들에게 더 얹어주는 구조.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낸 게 이제 톤틴 연금인데 이게 사실 뭐 17세기에 이탈리아 은행가 톤티가 권했다 그래가지고 톤틴 연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톤틴 연금 이런 구조가 대한민국에는 5,00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개 같은 개. 거. 개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순번이 10번이 있으면 1번과 10번이 있는데 1번은 낸 돈 대비 적게 받고요. 가장 먼저 말번. 돈을 찾아가니까. 그렇죠. 말번은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럼 말번이 낸 돈보다 훨씬 더 많이 찾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급전이 필요한 1번이 적게 받아갖고 그 돈을 가져오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와 같은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내가 중간에 해지하거나 인출할 거다 그러면 톤틴 연금은 쳐다보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잘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불이익이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는데 네. 그 불이익은 중간에 해지하거나 얼마 못 견딘 사람이거나 빨리 연금을 타다가 금방 돌아가신 분의 이익이 오래 그렇죠. 사신 분한테 돌아가는. 맞습니다. 네네. 뭐 세상이 다 톤틴 구조입니다. 세상이. 그러네요. 예. 누군가의 불이익이 누군가의 이익이 되는 거죠. 네. 이걸 잘 이용하시면 어쨌든 연금으로만 받으시겠다는 분들에게는 톤틴 연금 굉장히 좋은 연금이고요. 근데 여기서 톤틴 연금이 상품 이름인 줄 알고 계신 분들 계신데 그게 아니고요. 톤틴 연금은 상품의 개념일 것인 거고 개념. 이 개념을 도입한 상품의 형태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게 보통 이 상품을 가입한다 그러면 어딜 찾아가야 됩니까?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합니다. 손해보험사도 없고 은행 증권사도 없어요. 네네네네. 생명보험사에 그리고 이 톤틴 연금들은 현재 출시된 거는 온라인 가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보험 아무래도 설계사. 상품 설명이 좀 이렇게 온라인으로 설명하기는 좀 힘들고 그럼요. 대면 해가지고 꼭 해야 되는. 네, 그래서 그런 정확하게 상품이다. 연금 전문가에게 제대로 상담 받으신 이후에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만약에 그 톤틴 연금에 목돈 1억 원 정도를 넣어둔다. 네. 그러면 최대한 얼마까지 물론 뭐 가입 조건에 따라 그 나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대략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자, 보통 1억을 넣어놓고 65세에 연금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적인 연금 상품들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뭐 연금 투자, 연금 펀드 이런 것이 아니고 네네네. 일반적인 연금 보험 상품들이 종신연금 기준으로 종신연금이란 뭐냐면 평생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일찍 돌아가시면 좀 덜 받지만 오래 사시면 더 많이 받는 구조죠. 네네네. 만약에 뭐 100세, 110세 살아버린다 그러면 수익률이 상상할 수 없어요. 네네네. 근데 그것과 이제 그런 조건 하에서 1억 냈을 때 얼마 정도 받느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남녀의 약간 차이는 있지만 월 40에서 45만 원 정도
월 40에서 45만 원. 일반적인 연금. 1년에 한 500만 원 정도 받네요. 그렇죠. 1년에 한 500만 원 정도 받으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20년 받으면 원금 받고. 그 이전에 돌아가시면 원금보다 좀 못 받고. 그러면 1억을 내는 시점이 65세인 거죠? 그렇죠. 65세에 딱 1억 맡기고 나 연금 받을래 이러면은 맞습니다. 1년에 한 500만 원씩 받는데 네. 원금은 한 20년 받으면 일단 원금은 다 끝나게 되는 거네요. 네, 그 이상 사시게 되면 더 받게 되는 것이죠. 네, 물론 나는 어차피 85세 못 살 거니까 뭐 원금도 못 받겠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 연금이 필요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나는 좀 오래 살 것 같다. 그러면 결국은 90세, 95세를 살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연금 그러게요. 받는 구조가 일반적인 연금 구조입니다. 일단 아마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1억 그러면은 은행에다 맡겨놓고 나 그냥 꽃감 빼먹듯이 계속 뽑았어도 85세까지 쓰고도 조금 남을 것 같은데 네. 그거보다 톤틴연금이 유리한 점은 은행은 85세보다 더 현격하게 많이 살아버리면 돈이 없는 거지만 네. 톤틴연금은 그 금액이 계속 90세, 100세까지 보장이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은행에 일어 넣으신 분들은 20년을 버티지를 못해요. 중간에 반드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아, 그렇지. 빼갑니다. 이거 내가 갑자기 필요할 일이 그렇죠. 생겼다. 그러니까 연금을 선택하신 분들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냥 고정적으로 평생 받고 싶다지. 내가 무슨 뭐 이자를 받겠다. 근데 이자가 뭐 계속 동일한 것도 아니고 1억 넣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찾아가지고 엄마 저기 3천만 원만 빼주세요. 그럼 그 3천만 원 빼주면 톤틴연금은 해약이 안 되니까. 네. 뭐 해약이 되긴 되지만 뭐 어마어마한 손해를 감수해야 네, 돼요. 그리고 그걸 뭐 뺏으시는 건 일도 아니에요, 사실. 뭐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연금 보험들은 뺄 수조차 없습니다. 못 빼요. 그런데 뭐 IRP도 그렇고 퇴직연금도 그렇고 개인 자산들은 어쨌든 맘만 먹으면 뺄 수가 있으니까. 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이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톤틴 연금은 지금 1억당 40에서 45 드리는 것이 아니라 톤틴 연금은 여기서 더 올라갑니다. 60에서 70. 아,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일반 연금 얘기하신 일반 연금. 아, 톤틴연금은 얼마 정도? 톤틴 연금은 이제 거치한 기간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거치한 기간이 5년, 10년, 15년, 20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훨씬 더 많은 연금이 올라가서 제가 40대, 50대 가입하신 분들 구조로 보니까 기본 60만 원에서 많게는 80만 원까지도. 만약에 65세에 단박에 그냥 1억을 넣고 받는다 그러면 그 조건은 톤틴 연금이 없어요. 아, 톤틴연금은 톤틴 연금은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내고 내일부터 받으신 분들은 해지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톤틴연금 가입자가 해지를 안 하면 돈은 어디서 재원을 그럴 수 마련해야 있죠. 돼? 가정상 모든 톤틴연금 가입자가 해지 안 하면 보험회사가 망하겠죠. 근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뭐 세상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상이 어쨌든 이러저런 사유로 해지하시는 분들은 생길 수밖에 없다. 참 이 안에서도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의 돈이 조금 글로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약간 나긴 하네요. 아니, 그 부익부 빈익빈 구조는 이 연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뭐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똑같은 구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희는 그 톤틴 연금 설명드릴 때도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진짜 이거 해지 안 할 가능성, 해지 안 할 거냐? 이거 반드시 체크해요. 뭐 그냥 더 좋습니다. 홍보해가지고 무조건 하세요라고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먼저 체크해서 진짜 해지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정말 돌다리 두들겨가면서 하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그래요. 잘 보시면 내가 지금 가난하다. 이유를 보면 내가 정말 원래부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내가 가난해지는 이유가 이런 수많은 인생 과정을 겪어오면서 수많은 돈을 부자들에게 뺏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시면서 내 노후 설계도 제대로 하실 필요가 있다. 노후 연금만큼은 정말 건드리시면 안 된다. 그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은 노후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는 분들 뭐 굉장히 많이 있으실 텐데 5년만 내고 바로 10년 뒤 바로 돌려받는 연금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5년만 딱 내고 10년 후에 바로 돌려받는 연금. 이거 어떤 연금일까요? 40대, 30대 젊으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많죠. 그렇죠. 이분들은 굉장히 선택지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50대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어떤 생각하냐? 아, 난 조만간 은퇴할 텐데 그럼 연금을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 뭐 내 인생의 노후 준비까지 뭐 20년, 30년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리고 내가 이제 조만간 퇴직을 할 거기 때문에 내 소득도 영원하지 않다. 네. 길어봐야 한 4, 5년 낼 수 있을 것 같다. 네. 자, 이런 분들이 연금을 준비하려고 봤더니 연금은 뭐 10년을 내시고 10년을 기다려서 20년 후에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딱 나오는 순간 네. 야, 이거 뭐 내가 언제까지 내고 언제까지 기다려? 이게 부담스럽잖아요. 이렇게 그 소비자들의 수요가 변해가면서 연금 상품도 진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연금 중에 일부는 딱 5년간만 내고
그리고 5년은 더 기다려서 무조건 10년은 채워야 되니까 10년 후에 바로 연금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네. 이걸 이제 속칭 제가 초고속 연금이라고 명명해요. 초고속 연금. 초고속 연금. 이거보다 더 빨리 달라. 그런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10년을 채우지 않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비과세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초고속 연금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신다면 딱 10년만 지금부터 준비해서 10년 후에 연금 받을 수 있고요. 네네. 이거 적립식으로 5년간 내고 5년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네. 목돈이 있다면 한 번에 내고 10년을 기다렸다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그러면 초고속이지만 연금액이 낮냐? 그렇지 않아요. 일반 예금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훨씬 연금액도 높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어느 정도나 높나요? 이게 뭐 상품을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냥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연금에 비해서 적용되는 이자율을 보니까 이자율이 연복리로 한 4에서 5% 나옵니다. 연복리로. 그러면은 시중에 우리가 예적금 금리를 봤을 때는 높네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거를 비과세 혜택 10년 채우면 비과세 혜택도 있고. 비과세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 상품에 따라서 10년 차에 차질 수도 있어요. 이 비과세 연금 우리 대표님이 얘기해 주시는 연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세금이라는 게 우리가 연금 소득세만 내면은 아무런 세금이 없는 거죠. 네, 이 연금보험은 이자 소득에 해당돼 가지고요. 원래는 이자 소득에 부과되는 건데 네, 일정한 15.4% 조건 내야 되는 하에서 가입하시게 되면 그 15.4%가 안 매기기 때문에 매기는. 세금이 없고 납입액 기준만 지키시면 받는 금액이 얼마든지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 세금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부터도 어느 정도는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IRP나 연금계좌는 연금 소득세를 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3.3에서 5.5%를 내셔야 되는 건데 연간 1,500만 원까지만 받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넘어가게 되면 16.5를 내야 되는 거고 종합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비과세 연금보험은 그런 조건이 없다. 비과세 같은 경우는 뭐 1,500만 원만 인출해야 된다는 조건도 없고 네. 그리고 10년만 유지하게 되면은 다 비과세. 납입이 다 비과세되는 네. 모든 세금이 네.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동산 비중이 압도적이다라는 겁니다. 은퇴 시점에 금융 자산이 부족하고 집안채만 있는 경우 노후 준비를 할 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대한민국에 이제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뭐 다른 자산이 있으면 다른 자산 쓰시면 돼요. 네네. 근데 다른 자산도 없고 가진 건 집밖에 없다. 그러면 이 집을 담보로 연금 받을 수 있는 주택 연금 제도가 있거든요. 이게 전 세계에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 주택 연금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 몇 개국인지 아세요? 주택연금 집을 제도. 담보로 연금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 이게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처음이진 않을 것 같고 그래도 네. 좀 우리가 먼저 시행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느낌에. 맞아요. 도입했는데요. 이와 비슷한 주택 연금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한 10개 가까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네. 그런데 대한민국과 동일한 주택 연금 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3개국밖에 없어요. 어디입니까? 미국, 홍콩, 대한민국. 어떤 특징이 있냐면 네. 나머지 다른 나라들의 주택 연금은 전부 민간이에요. 민간. 민간. 이거는 대한민국에 사는 주택 연금 미국, 홍콩, 대한민국은요. 국가가 운영합니다. 주택금융공사. 예,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민간이 운영하는 것과 국가가 운영하는 것의 차이는 민간은 직원들 월급 주고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연금액이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국가는 국가가 운영해 주는 것이고 세금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네네. 훨씬 더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할 더 수 있다.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3개 국가가 가지고 있는 혜택이 뭐냐면 평생 죽을 때까지 줘요. 죽을 때까지. 일반 민간 주택연금은 집값을 다 받아가면 이제 끝. 상환이 들어갑니다. 어. 이게 영목이지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주택연금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평생 받을 수 있고요. 내가 집값보다 더 받아갔다. 국가가 청구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게 주택연금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해보시고 공시가격이 12억 원이 안 돼야만이 이 주택금융공사가 하는 주택연금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예를 들면은 12억 원이 넘는다. 그러면은 이 주택연금은 못 받는 건가요? 민간 주택연금. 민간. 지금 우리나라에 그래서 민간 주택연금이 생겼어요. 하나은행에 가시면 됩니다. 하나은행. 그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이신 분들은 주택금융공사 가셔야 되는 것이고 넘으면 12억 원이 초과되시는 분들은 민간 주택을 가셔야 돼. 딱 구분이 돼 있습니다. 12억 원이 안 됐는데 하나은행 가셔봐야 안 되고 하나은행 갔는데 12억 원이 안 돼. 다시 주택금융공사 가셔야 돼. 그래서 어쨌든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연금액을 제가 실제 비교해 봤어요. 예. 대출 금리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 실제 연금액 비교해 보니까 만약에 똑같이 하나는 12억 원이고 하나는 12억 100만 원이야. 예. 그럼 뭐 별 차이가 없잖아요. 네.
그냥 일반 주택금융공사에 사실 가입하시게 되면 100만 원 받을 거 100만 원. 민간 주택연금에 가시게 되면 70만 원 받습니다. 연금액이 거의 20-30%가 다운이 돼요. 근데 어쨌든 70만 원밖에 당장은 안 주지만 어쨌든 그 집값 올라간 거에 대한 평가 금액은 나중에 이자하고 원금 빼고 나서는 어쨌든 뭐 자녀에게 상속은 할 수 있다. 그럼요. 그러나 어쨌든 당장 현금화하는 유동성 면에서는 주택금융공사가 좀 유리하다. 네. 그래서 만약에 진짜 돈이 없으신 분들은 뭐 20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들은 딴 돈이 있을 테니까 대부분 그러실 거고 정말 집값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집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택연금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연금이 올해 연금 수령액이 또 인상됐고 또 보증료도 좀 낮춰지면서 3월 1일부터 개정이 되고 되게 좋아졌다라는 네. 얘기를 저희 채널에서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주로 좀 바뀐 내용이 어떤 게 좋아졌나요? 말씀하신 대로 연금액이 조금 인상됐습니다. 원래는 연금액이 떨어져야 돼요. 원래는 매년. 왜냐하면 매년 주택금융공사가 연금액 책정을 계산을 다시 하거든요. 네네네.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수명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도 오래 사는 사람한테 더 많은 연금액을 주는 게 부담스러워요. 네. 원래 줄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집값이 몇 년간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집값 상승률을 반영하고 여러 가지 반영하다 보니까 살짝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내년에도 오른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약간 인상됐을 때 주택연금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고 주택연금은 집값이 높을 때 가입하는 게 좋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이 좀 떨어진다. 이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뭐 강남에 한복판에 집들은 올라가는 것이지 외곽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네. 이런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주택연금 좀 가입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보증료가 줄어든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 보증료가 늘든 줄든 이걸 주택연금 가입하신 분들이 고민할 내용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걸 내가 연금액이 반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증료는. 보증료가 높아졌다고 연금액이 줄어들고 보증료가 낮아졌다고 연금액이 올라가고 이런 게 그럼 아니고 보증료는 나중에 다시 돌려주나요? 보증료는 사실 이 사람이 평생 받을 것에 대한 보험 비용이에요. 이건 돌려주는 개념이 아니라 비용으로 청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보증료가 사실 적지 않아요. 근데 원래 3%까지 갔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지금 얼마냐면요. 지금은 1.5%. 1.5. 네. 이거 이제 초기에 가입할 때 1.5, 연보증료라고 해가지고 매달 지급하는 누적 금액의 0.5에서 0.75가 평생 부과가 돼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근데 이 그러니까. 금액이 살아 생전에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정산해요. 나중에 자식들이 요 우리 보증료를 빼고 받는 거구나. 우리 아버지 이렇게 보증료 비싼 거 가입하고 가셨어. 그리고 자식이 무덤에서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할 자식은 없겠지만, 그렇죠? 약간의 섭섭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살아계시는 분이 보증료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내가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또 보증료도 올해부터 좀 낮아졌으니까. 네. 대표님 채널에서 5억짜리 집으로 월 300만 원 주택연금 받는 방법 뭐 이런 영상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네. 월 5억짜리면은 사실 300만 원까지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월 5억짜리 집으로 연금을 한 달에 300만 원 네네네. 받을 수 있는 방법. 이거 이 영상 올라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알았지? 네,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택연금 300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이게 주택연금은 아니지만 이 집을 가지고 300만 원 받는 방법입니다. 이게 여러분 좀 굉장히 사실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합법적인 방법이에요. 5억짜리 집을 가지고 70세에 주택연금 가입하시면 70세. 얼마 나오냐면 공식적으로 1억당 30만 원이니까 5억이니까 150만 원 150. 받습니다. 자, 그러면 5억짜리 집에 살면서 150만 원 연금 받는 네네. 거예요. 그런데 주택연금은 반드시 이 집에 살아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가 의무입니다. 그죠. 그런데 실거주 예외 사유가 있어요. 실거주 예외 사유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떤 경우냐? 첫 번째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 병원에 입원. 아파가지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네네. 경우 이런 경우는 아파야 되잖아요. 예. 그거 아니고 두 번째 자녀에게 부양받기 위해서 자녀 집이라든가 다른 집으로 가 이동하시는 있는 거. 경우. 예, 그게 사실만 입증이 되면 이건 실거주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노인 주거 복지 주택. 노인 주거 복지 주택. 어려우시죠? 예. 실버타운. 실버타운 가시는 경우에도 실거주 예외 사유가 됩니다. 실버타운에 가서 입소를 하면 네. 실거주가 면제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이 집에 연금 받는 150만 원으로 실버타운이나 자녀 집에 가려고 알아봤더니 150만 원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저 근데 갔어요. 그럼 이 집을 비울 수 있죠. 그럼 누군가에게 세를 줄 수가 있나요? 그럼요. 빈집 뭐에 빈집 세줘야죠. 이 집을 월세를 놓을 수 있어요.
이게 보통 5억짜리 집이다 그러면 전세가 아무리 못해도 3억은 할 거고 그럼요. 3억이면 월세로 받으면 150이네. 그러니까요. 100에서 150 나옵니다. 물론 이제 조건에 따라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는 조건도 있고 주택금융공사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조건도 있긴 네네네. 하겠지만 어쨌든 웬만해서는 100에서 150만 원 150 월세 받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주택연금 150만 원 주택금융공사부터 받고 세입자한테 150만 원 받아서 300만 원 가지고 실버타운 가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 저는 여기서 무슨 국민연금 나오고 따로 뭐 어디다 저 투자해 놓은 거에서 돈 받아라 그런 얘기 할 줄 그런 거 알았는데 아니죠. 네. 굉장히 상당히 신박합니다. 그러니까 네. 진짜 5억짜리 집 하나로 300을 받을 수 있게 되네요. 그러니까 뭐 무슨 국민연금이다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해서 벌어라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집으로 3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이것 때문에 일부러 아프거나 요양원을 가셔야 되는 건 절대 아니고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시면 조건도 좋겠다. 다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렇게 그렇죠. 매우 쉬운 건 아니지만 네네네. 방법은 충분히 있다. 예. 그리고 연금 계좌 조건을 충족해서 이제 연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 합산과세로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거 어떤 경우가 그런가요? 연금저축 IRP를 가입하신 분들이 이제 가입하는 목적이 뭐냐면 연말에 세액공제, 세금을 그죠, 환급받고 연금 탈 때 그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에 대해서 저율과세 3.3에서 5.5% 세금을 절세하는 이 목적으로 가입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연금저축 IRP의 세제 혜택을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주식형 ETF를 산 거예요. 펀드를 산 거예요. 근데 최근에 주식이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가 낸 돈은 1억, 2억인데 거기 수익이 나가지고 막 3억, 4억, 5억 되신 분, 많게는 10억 된 분도 봤어요. 와. 네, 연금 계좌에서만. 자, 이런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내 나이는 지금 60인지 65세가 됐어. 근데 수익은 많이 났어. 많이 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났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빼쓰자. 라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데 빼려고 봤더니 연금저축 IRP에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에 대해서 인출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연간 1,500만 원. 1,500만 원. 그밖에 안 돼요. 그것도 원래 1,200이었는데 뭐라 해가지고 몇 년 전에 올린 거 1,200으로. 그죠? 네. 사실 내가 수익이 안 나서 연금 계좌에 뭐 한 5천만 원 1억 있다. 그럼 1,500만 원씩 빼는 금액도 큰 금액입니다. 예, 뭐 10년 안에 다 빼버리니까. 근데 지금은 수익이 많이 나니까 이 1,500씩 빼가지고는 몇 년 걸리냐? 와 이거 연금 계좌에 20년 넘게 걸리겠는데? 20년이면 차라리 다행이죠. 5억이 있잖아요. 5억. 그러면 1,500만 원씩 원금만 빼는데 35년 걸리고 수익까지 많이 난다 그러면 거의 7, 80년 걸려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전에 못 빼는 거죠. 다. 그러면 열심히 불려놨는데 못 빼고 가? 그리고 내가 쓰는 것도 아니고 내 배우자가 쓰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제 물려주고 가야 되는. 또 물려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 중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1,500만 원을 넘게 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넘으면 어떻게 되냐? 1,5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1,501만 원이 되는 순간 전액에 대해서 전부 다 기본적으로 종합소득 합산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피하시려면 연금소득 분리과세라 그래가지고 16.5% 분리과세를 선택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세율이 16.5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나는 3.3에서 5.5만 낼 줄 알았는데 거기에 3배 가까운 세금을 더 내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만약에 지금 그 연금 계좌의 수익이 좀 낮거나 인출을 고민이신 분들이시라면 방법은 뭐냐? 55세가 되는 해부터 일부는 인출해 내셔야 됩니다. 쌓여가는 금액. 그리고 특히 국내 주식형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연금 계좌에서 투자해봐야 세금이 더 나와요. 오히려 그냥 일반 계좌에 투자하는 게 세금이 없어요. 네, 오히려 그냥 해외 투자는 국내 상장 ETF야 뭐 모르겠지만 그렇죠. 국내는 그렇게 효과가 별로 없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좀 잔고가 늘어나시는 분들은 50% 넘으셨다면 1년에 1,500만 원씩은 미리미리 빼서 별도로 운영하시는 것이 연금을 뺐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고령층의 개인 파산 신청이 많이 늘고 있다고 저 뉴스를 접했는데 저도 이거 이제 뷰티풀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퍼센테이지가 진짜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사실 이게 우리나라 개인 파산 중에 거의 80%가 40대 50대 이후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야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고령층으로 갈수록 좀 뭔가 인생이 좀 편안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개인 파산으로 몰릴 정도로 지금 어렵다라는 이야기인데 이처럼 노후 자산 관리가
나이 먹을수록 실패하는 그런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만 하나 말씀드리자면 일단 노후에 그 여러 가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어쨌든 내가 기본적인 노후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노후가 되면요, 내가 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뭐 피싱을 당하거나 이러면 한순간에 자산이 날아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정말 어려운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 사기를 복구하기 위해서 더 큰 사기에 말려들어요. 그걸 막 무리를 하다 보면은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사실 제가 지금 그 이 노후 사기라든가 이런 걸 담당하시는 변호사님하고 제가 미팅을 해보면 진짜 변호사도 당하고 경찰도 당하고 검사도 당해요.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사기를 당하잖아요. 그럼 사기를 당하려고 이제 소송을 사기 당한 놈을 잡으려고. 그래서 잡아서 이제 소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소송을 하는 변호사도 사기예요. 네? 문자가 와요. 문자가 내가 이제 소송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지 않습니까? 그럼 내 핸드폰에 문자가 옵니다. 혹시 뭐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당하셨습니까? 소송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누구누구 변호사. 여기도 보이스피싱 조직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사건을 맡기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돈을 또 떼이는구나. 또 수임료 보내야 되는 거니까 보이는데 다 보이스피싱인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사실 우리 사회가 뭐 이런 걸 당연히 막아야 되겠지만 앞으로 사회가 점점 더 이제 발전해 가면서 이런 사기도 점점 더 진화할 수밖에 없다. 진화하고 조직화하고 기업화하고. 그럼요. 근데 우리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지금보다 앞으로가 점점 더 내 돈을 관리하기가 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뭐 활동력도 감소하지, 판단력도 감소하고 기억력도 감소하고.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 진짜. 내가 돈 날아갈까봐 핸드폰도 없어. 이렇게 정말 사기를 당하고 돈을 잃고 이런 분들 저도 얘기를 주면서 많이 들었는데 이런 분들이 그냥 연금 가입해갖고 연금 탔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연금은 사기를 안 당하냐? 연금도 사기를 당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통장에 1억 있으면 1억 날리지만 한 달에 300만 원 연금 받는 사람이 이번 달에 사기당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300만 원이에요. 그 다음 그냥 달에 뭐 365일 계속 사기를 당하지 않는 한은 그럴 일은 없고. 네. 그러네.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려고 안 당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더 크게 당하더라. 그러면 연금 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사기를 당한다 하더라도 한도가 정해져. 자잘하게 다 인생이 무너질 정도로 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1,000만 원짜리 한도가 있는 신용카드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도둑 맞으면 1,000만 원을 뺏기는 거잖아. 누가 쓸 거니까. 그럼 방법이 뭐냐? 지갑을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꽁꽁 싸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한도를 50만 원으로 줄이면 됩니다. 그러면 지갑을 도둑 맞아도 어차피 가봐야 50만 원이에요. 우리가 연금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네요. 그럼요. 네. 진짜로 여러분도 아마 공감되실 것 같아요. 이런 사기를 당하는 리스크 이런 거 말고 또 노후에 나는 사기는 절대 안 당해라고 하는데 또 엄한 데서 또 이렇게 노후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 어떤 또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그 내 지위, 그레이드 이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체면 유지? 체면 유지, 품위 유지. 품위 유지. 내가 퇴직하기 직전까지는 대기업 임원이었어. 퇴직하고 나면 이제 뒷방 늙은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럼 나는 퇴직을 했고 월급도 사라졌고 그런데 나는 아직도 대기업 임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나는 뭔가 대접을 받아야 되고 대접을 받아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뭐 어디 나가도 아직도 내 돈으로 밥 사고 뭐 내가 뭐 다 지원하고 이러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재산이 급감을 해요. 거기다가 체면 비용 때문에. 체면 비용, 좋은 말씀이에요. 체면 비용, 품위 유지비 이런 걸 지키느라고 불필요한 소비가 늘어나면서 점점 금액이 줄어들고요. 이러다 보니까 자산이 감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업을 해요. 창업. 내가 이제 옛날에 그래도 대기업 임원까지 했는데 이러면서 또 창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카페를 하든 음식점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뭔가 창업을 하면 주방부터 시작하고 가장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야지 그 일을 다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다 생략하고 내가 바로 사장 소리 들으면서 사장이었는데 전 이제 현금 돈만 받고 돈만 받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거죠.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하시는 게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는 알아서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지불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손님들이 와가지고 돈만 받는 사람만 보고 음식점을 계속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맛도 보지, 서비스도 보지, 여러 가지도 보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업을 안 해보신 분들이 그 창업 자금을 그대로 날리시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큰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이게 이제 신용불량, 노후 파산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투자 사기 나왔죠. 그다음에 창업 나왔죠. 그다음에 체면 비용으로 과소비 나왔죠. 뭐 다 나왔는데 요거 말고도 또 노후가 갑자기 이런 거 다 안 당해도 또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자녀도 문제가 될 자녀. 수도 있고 어떤 게 있을까요? 자녀 문제. 자녀. 참 이게 저도 뭐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네. 요즘은 또 자식들이 잘 되라고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공부도 시켜주지, 유학도 보내주지, 그다음에 뭐 집도 사주지, 결혼도 시켜주지. 또 결혼식. 좀 전에 말씀드린 품위 유지 비용이 결혼식에 들어갑니다. 아 그러네. 내 내가 자녀가 대기업 결혼해. 임원까지 했는데 우리 자녀 결혼식을 이렇게 작은 데서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네. 또 무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퇴직하기 전에 다 끝나야 되거든요, 원래. 근데 요즘에 자녀가 늦어지면서 60세 이후에도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천만 원 억대로 들어갑니다. 그죠? 네, 그러면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것 때문에 사실 내가 평생 모았던 퇴직금 다 날리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퇴직금은 자녀를 위해 써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퇴직금은 내 노후를 위해 준비된 자금이지. 퇴직금이 자녀 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 줄 돈이 퇴직금밖에 없으면 자녀한테 안 줘야 돼요. 네, 그죠? 자금의 용도를 딱 정확하게 지키기만 해도 문제가 안 생기는군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대표님 모시고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지만은 사실 오늘 대표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이런 것만 안 하고 피해도 노후 준비는 성공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진짜로. 네. 네. 오늘 이영주 대표님 모시고 여러 이야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영상 보다 보니까 나 진짜 너무 공감이 된다. 마음이 그냥 근데 너무 불안하다. 연금 같은 거를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 모른다. 네. 그러면은 우리 그 연금 박사 이영주 대표님한테 좀 물어보면 좋은데 우리 이영주 대표님이 하는 또 채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채널 소개와 더불어서 또 이런 고민들 어떻게 하면 좀 해소할 수 있는지 그런 네. 얘기도 좀 잠깐 해주시죠. 일단 연금 박사 채널 있으니까 연금 박사 채널에 다양한 연금 관련된 좋은 정보들 그렇죠. 올려놓고 있으니까 꼭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금에 대해 궁금할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 연금에 대해 궁금한 건 연금 받고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다양한 분들이 이제 연금에 대해 궁금할 때 주로 이제 은행 증권사 찾아가가지고 거기에 앉아 있는 금융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근데 죄송하지만 그 여러분이 만나시는 은행 금융 전문가들 전부 다 30대 40대예요. 연금 받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늙어 본 적이 없어요. 늙어 본 적도 없고. 예. 그래서 우리가 미국 여행 갈 때는 미국 갔다 온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노후나 은퇴나 연금은 지금 노후를 보내신 분들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현명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를 조사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또 여러분께 방송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너무 지금의 생각으로 똑같이 내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는 언젠가는 늙는다. 내 생각, 내 몸뚱아리, 내 모든 것이 바뀐다. 그때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현명하게 준비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대한민국의 연금하면 바로 이분이죠. 이영주 대표님 모시고 여러 이야기 나눠봤는데 굉장히 아마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뷰티풀 구독자분들 노후 준비하는데 꼭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로 여러분 간직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영주 대표님 나와주셔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요. 오늘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